여러분, 이상합니다. 돈을 풀었는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신호 IMF 때랑 똑같았습니다. 1. 상식이 무너질 때 위기는 시작된다. 여러분, 경제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공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금리는 내려간다. 이건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오면서 몸으로 겪어온 경험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이자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상황이 안정되려나 보다. 그런데 지금 2025년 말에 한국에서는 이 익숙한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RP 매입, 국고채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경제에서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단순한 이자율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숫자로 표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년 국고채 금리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금리는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 나라의 경제 정책은 믿을 수 있는가? 위기가 오면 이 나라의 선택은 합리적일 것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는데도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시장은 지금 안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돈을 풀어야 한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 이 의심이 커질수록 금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과거 IMF 위기 직전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리는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금리가 조금 올랐네 정도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한국 경제의 심장 박동이 평소와 다르게 뛰고 있다는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아직 쓰러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리듬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에서 이런 리듬의 변화는 항상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금리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온도계다. 여러분, 뉴스에서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이자가 오르네. 대출이 더 비싸지겠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제에서 금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단순히 이자율로 보면 안 됩니다. 이 금리는 시장이 한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체온계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년 동안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말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해왔다면 이자를 낮게 받아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위기 때마다 말을 바꾸고 원칙을 깨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넘겨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이자를 더 받아야지. 아니면 아예 안 빌려주든가. 국고채 금리는 바로 이 판단이 시장 전체에서 동시에 내려진 결과입니다. 즉 10년 국고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돈을 맡기는 건
예전보다 더 불안하다. 그만큼 보상을 더 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더 민감합니다. 지금 당장 경기가 폭락하지 않아도, 은행이 무너지지 않아도 시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로 가면 앞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겠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장기 금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우리는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통제 가능하다라고 말해도 시장이 믿지 않으면 금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자주 나올수록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지? 정말 괜찮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경제에서 신뢰는 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동과 원칙의 일관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시장이 느끼는 불안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를 몇 년째 미뤄왔고 위험을 드러내기보다는 덮는 선택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원칙보다 안정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정리할 의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단기 금리는 정책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금리는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으로도 붙잡기 어렵습니다. IMF 위기 직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문제없다고 말했지만 외국 자본은 조용히 빠져나갔고 금리는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상승은 결과가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아직 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로 가는 길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등의 색은 노란색이 아니라 점점 빨간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까지 돈을 풀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잘못한 거 아닌가? 괜히 돈을 풀어서 더 불안해진 거 아니냐? 하지만 여기서 한 번은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상황을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마주한 문제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부동산 PF라는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부동산 PF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다 지은 다음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아직 건물도 없는데 미리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분양만 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빚은 문제없이 갚아졌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들은 괜찮다는 판단 아래 PF 대출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분양이 막히고 미분양이 쌓이자 이 구조는 순식간에 취약해졌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이자를 갚지 못합니다. 이자를 못 갚으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부실이 한두 군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PF 대출은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권사, 저축은행, 지방금융기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개인 투자자와 연금까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중 어디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원칙대로 두고 부실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일단 맞고 보자라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한국은행은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붕괴가 오면 그 피해는 부동산 업계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P 매입, 국고채 매입, 유동성 공급 같은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불을 끄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장면을 다르게 봤습니다. 불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물을 붓는 것 아니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국은행의 행동은 당장의 붕괴는 막았지만 시장에는 다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깊이 남아있다. 이 신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라는 형태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즉, 한국은행은 위기를 막으려 했지만 시장은 아직 위기의 중심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괴리가 지금의 금리 역설을 만들어낸 핵심 배경입니다. 4. 시장이 더 무서워한 건 지원이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국은행은 붕괴를 막기 위해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행동을 보고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지원 그 자체보다 지원이 반복되는 구조를 더 무섭게 보기 때문입니다. 경제에서 한 번의 지원은 위기 대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계속 이어지면 시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문제는 도대체 언제 정리되는가? 이건 일시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가? 지금 한국 시장이 느끼는 불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부동산 PF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고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구조 조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둔촌주공 사태입니다. 둔촌주공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흔들렸을 때 정부와 공공기관은 원칙보다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당장의 충격을 막았지만 시장에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큰 사업은 결국 살려준다. 끝까지 버티면 누군가 책임을 져준다. 이 메시지가 퍼지면서 부동산 PF 시장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리해야 할 사업도 정리되지 않았고 위험한 사업도 계속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경제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직도 정리할 생각이 없구나. 그럼 이 문제는 더 오래 끌겠네. 그래서 지원이 늘어날수록 불안도 함께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불안은 결국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은 위험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위험만큼 이자를 더 받아야 한다. 그 결과가 바로 장기 국고채 금리 상승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정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조금씩 마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복구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국은행의 지원 자체보다 이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더 무섭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신호가 제2의 IMF 경고벨로 불리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그럼 지금이 IMF 때랑 똑같은 상황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습은 다르지만 위기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외환이 바닥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시장보다 늦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외환 보유액도 있고 제도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시장과 국민이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정리할 용기가 없어 보인다. 시간을 벌고 있을 뿐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다. 이 감정이 퍼질수록 금융시장은 아주 냉정해집니다. 특히 장기 자금은 이런 상황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외국 자본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제2의 IMF 경고벨이 울린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위기는 항상 아직 괜찮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 때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경고벨은 도망치라고 울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울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니어 세대가 꼭 봐야 할 건 다음 5가지입니다. 첫째, 10년 국고채 금리의 방향입니다. 이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동산 PF 정리 뉴스의 성격입니다. 조용히 덮는 뉴스인지 실제로 정리하는 뉴스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셋째, 은행의 대출 태도 변화입니다. 갑자기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방어 모드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환율의 반응입니다.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 외부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정부의 메시지 톤입니다. 문제 없다는 말이 잦아질수록 시장은 오히려 긴장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알아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대비한 사람에게만 피해가 줄어듭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신호가 켜졌는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고벨을 그냥 소음으로 흘려보낼지 미리 대비하는 신호로 받아들일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경제를 보는 눈에 도움이 되셨다면 로아봉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경고 신호가 켜질 때 가장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연초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